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도를 조금만 조율을 할게요. 네. 조금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러면 조금 더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조율을 했습니다. 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횡단보도가 떠오릅니다.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분 짓는 행동. 선 하면 떠오르는 것은 경계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점이에요. 왜냐하면 점이 모여서 선이 되기 때문에. 나눔, 다름,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경계선. 그냥 북한과 남의 경계선, 넘지 못할 선, 넘을 수도 있는 선. 위아래 경계가 떠오릅니다. 너랑 나를 나누는 기준 같은 거요. 기준, 안전망, 펜스. 하나는 이 사회에서 금기하는 것들, 이야기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하는 금기의 선이 떠올랐어요. 또 하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생각났어요. 중앙선이 떠오릅니다. 누군가 정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무엇? 38선.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 그런 선 생각나고요. 선 넘지 마라 할 때 그 선이 우선 가장 먼저 떠올라요. 경계선, 문지방, 착할선. 착할선자 선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나나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기준.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리감, 보이지 않는 거리감. 어떤 경계, 구분. 자, 여기 요 라인 있는데 이거 넘지 마. 이거 넘으면 사람이 다 변한다. 이렇게 처음 딱 떠오르는 게 줄긋기. 선 하게 되면 38선 먼저 생각됩니다. 선이요? 그러면 선은 그냥 선이다. 네. 안녕하세요. 남북연극교류위원회가 주최하는 잃어버린 교류의 감각을 찾아서 프로그램 중에 선 넘어 여기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연출 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심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주입니다. 좀 전에 들으신 녹취 파일들은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공통 질문을 했던 것에 대한 여러 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중에 북향민들도 몇 분 계셨었어요. 혹시 앞서 들으신 대답에서 누가 북향민인지 구분하실 수 있었나요? 구분하기 어렵죠? 그러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부분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구분 짓는 선, 넘지 말아야 할 선, 혹은 착할 선 같이. 하지만 그 대답만으로는 고향이 어딘지 추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과 북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38선, 분단, 경계와 관련된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분단의 물리적인 선, 즉 경계를 넘어서 여기 온 북향민들이 선 넘어 여기에서의 적응 과정과 그들의 심리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그리고 인터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북향민들이 선을 넘으면서 겪었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저희 입장에서 너무 연민의 시선으로만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걱정 속에서 저희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게 됐고, 그 남과 북이라는 경계를 떠나서 우리 삶에서 선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향민의 적응 과정과 이 심리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는 얼마나 가시적인 선과 비가시적인 선이 존재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와 내 주변의 지리적, 물리적, 정서적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좀 더 확대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꼭 남과 북만이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내 자신 안에 어떤 경계를 그으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과 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가는 건가요? 아, 그럴 순 없고요. 여기가 남북연구교류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과 북 얘기해야 되고 저희가 그쪽으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과 북의 이야기는 하면서 갈 겁니다. 우선 저희가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민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북한민들 대부분이 본인의 얼굴이 나오기를 거부하셨어요. 네, 그래서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 대신 육성만 저희가 녹음을 해서 인터뷰를 편집을 했고요. 본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했던 이유는 나중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북한민들이 해주신 인터뷰는 녹음본만 사용을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했어요. 생각보다 좋고 괜찮았어요. 제가 뭐 TV에서 봐도 어느 정도 그런 차들이 막 그런 걸 알았는데 주차해야 된 차들 보고 와 차도 진짜 많다. 건물들이 이렇게 화려할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아서 북한에서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멋있다, 너무 멋있다. 밤에도 항상 불이 와 있고 항상 물이 나오고. 혹시 여러분에게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갖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첫인상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까? 그냥 어떤 고향에 대한 향수 아니면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처음에 대한 기억? 이런 게 첫인상이지 않을까? 그러면 첫인상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뵀을 때 처음 느껴지는 감흥 같은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첫인상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는데요. 첫인상이란 첫눈에 느껴지는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새겨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대했을 때 첫인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색함과 두려움, 동경 등에 의해서 첫인상은 재조립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방문했을 때 비슷한 것을 보더라도 선진국에 가서는 역시 빈티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후진국에 가서는 역시 발달이 덜 되고 이게 보존이 잘 안 돼 있어서 이렇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첫 인상이라는 게 선입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거는 교육과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미리 교육받았다면 그 첫인상은 순수한 첫인상이 아니라 교육이 만들어낸 왜곡된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북향민들을 바라봤던 건 아닐까요? 공교육을 통해서 받은 방공교육이나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우리의 선입견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향민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쪽 집안이 다 북에서 오신 이제 실향민들인데 북쪽에서 있었던 일들보다 전쟁 때 일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쟁 때 어떻게 내려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뭐 폭탄이 떨어지고 막 사람들 옆에서 죽어나가고 시체를 막 밟으면서 치우면서 내려오셨던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고, 또 특히 전쟁 영화 나올 때마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든지 얘기 볼 때마다 정말 나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탈북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갇힌 공간에 갇혀 있는
그런 기억이 있는 아이들, 폭력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서 사실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불안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성장의 정도도 되게 다르고 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특히나 이제 그 위 아이들, 고학년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저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 돌아다니겠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 개인적인 소감인데요. 따뜻했어요. 예, 따뜻했고요. 어차피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던, 북한에서 태어났던 일단은 그들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따뜻한 아이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성이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죠. 그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내 위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 형성도 안 되고 동료의식도 가지고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북향민에 대한 첫인상은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인터뷰하셨던 정한나 연출님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북향민 어린이들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관찰하셨던 것 같고요. 또 미래소망스쿨 이성희 김강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북향민이시기 때문에 북향민에 대한 시선이 따스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두리하나의 천기원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화합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의 경험과 관점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물음 속에서 저희는 저희 경험 속에서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이주 노동자랑 난민으로 생각을 확대해봤습니다. 부천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이주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북동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저 사람은 배상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외국인인데 누군가한테는 이주 노동자라고 하고 누군가한테는 대사관 사람이라는 호칭을 쓰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한 경험이나 주로 분포된 직종에 따라서 그 편견이 이런 선입견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말투나 외형적인 특징 때문에 선입견을 갖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북향민들이 한국에 와서 스스로가 느끼는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북향민인 걸 아느냐? 저 애들이 몰라요. 애들이 몰랐었어요? 네. 그냥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해서 그냥 말하지도 않고 그냥지. 그냥 만약에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그 친구가 믿음이 간다면은 버티고 싶고 딱히 그냥 좀 그런 북한에서 왔다는 시선이 약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나 사진전에 하고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과거, 자기 비밀이 되면 약점이 잡힌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뭐 좀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냥 좀 이렇게 말을 돌리거나 뭐 좀 강원도에서 어떤 그런 식으로 강원도 고양이가 그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사실 얘기하잖아. 저는 제 애기한테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아직 이해할 나이도 못 됐고 말했다가 다른 애들한테 또 놀림거리가 될까봐 말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친하지 않은 친한 사람한테는 제가 편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북한 사람 괜찮아 그냥 똑같아 이렇게 하고 지내면 괜찮고 북한 사람 이러고 거리를 두면 저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그냥 거리 두고 그냥 안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처음 보거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들이 자신의 고향을 말하지 않고 감춰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일단 그때 딱 한 번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노가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뭐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조금 저만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은 좀 그래가지고 좀 싸움이라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취직해갖고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현타가 딱딱딱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이라는 게 이런 게 차별이고 나는 북한 사람이라서 북한을 미워하는데 왜 북한 사람인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살고 싶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넘어온 거였는데 여기서도 가끔 뭐 탈북자? 지네 나라 가서 살지 막 이런 말 들을 때면 니네 가족이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너였으면 네 동생이었으면 입장을 바꿔서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좀 생각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학교 일반 학교 다녔을 때는 약간 차별 대우를 받았었는데 여기 국제학교 오고 나서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같은 뭐 아픔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차별들은 북한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이나 아니면 교육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떤 특정한 이미지나 편견들이 자꾸 쌓이고 내면화되고 내재화되는 거죠.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또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글 말고도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글뿐만 아니라 사진과 영상까지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읽는다는 것은 분석하고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가짜뉴스가 정치권에만 서로 있는 게 아니라 여성과 성소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에게 가짜뉴스,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사실인지 조사해보고 알아보려는 관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찾아봤다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요. 그걸 또 판단하려면 사실은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영상처럼 요즘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정말 방대한 양의 정보가 많은데요. 그만큼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또 그것을 스스로 거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이런 편견 또한 쉽게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김지학 소장님 말씀처럼 그 미디어 리터러시는요. 그러니까 내가 접하고 있는 정보들이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이 진위를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북향민이라고 그분들을 부르는 것 자체가 차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한 사람들한테 어떤 서울향민, 뭐 경기향민, 전라향민 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근데 꼭 북한에서 오신 분들만 북향민이라는 말을 쓰죠. 그나마 이것도 예전에 탈북민, 탈북자라고 부르던 것에서는 많이 유해진 거긴 한데 아직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편견 속에 그들을 가둬두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북향민이나 실향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고향을 잃었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단어를 만들어서 쓰고 싶은지가 중요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당사자성이라는 거고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어봐서 더 좋은 용어가 있다면 만드는 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향민이나 북향민 말고도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쓰는 표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만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듣는 과정을 반드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들에게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냥 뭐 고민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공교육이랑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런 정보들에 의해서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인격체를 편견을 가지고 대해왔던 건 아닐까요? 제가 되게 놀랐던 건 우리는 사실 남한이 되게 좋은 나라,
이 이상적인 어떤 민주주의 교연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이 안에 문제가 있지만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자기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나만의 아버니 엄마는 바빠서 얼굴도 못 썼고 그리고 뭐 이상한 여기 와 있는데 언제 오빠들은 계속 괴롭히지? 사랑을 받던 거기서 아무 선택 없이 그냥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 부모님이 그렇긴 한데 그 아이는 나는 너무나 북한이 좋고 남한은 시끄럽고 그리고 사람들은 되게 막 너무 뭐라 그럴까 세게 말하고 뭘 빨리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되게 이렇게 확 충격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딱 단정 내리고 있었구나. 사람을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는 그 사람들의 고향인데 라는 생각을 그 교육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선 넘어 여기 온 게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는데도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데려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안에 편견과 선입견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문제인 건 우리 안에 어떤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나와 다르거나 나와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나랑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면서 어떤 편견의 틀을 갖고 그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대할 때와는 좀 다르게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북향민을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는 교육이 한몫했다는 건요. 그런가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그 교육이라는 거는 바로 냉전시대의 산물인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편가르기 그런 대립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이념의 경계에서 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장기수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신념 속에서 변함없이 선 넘어 저기로 가고 싶어 하십니다. 제 2차 송환 때도 제가 나온 지 1년이 못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게 되면 하나 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같이 가게 해달라고 안 된대. 본인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2차 서름을 다시 내가 참으면 참지.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에서 신청을 했어요. 2차에는 제 안사람도 승인을 하고 또 둘 사이에 또 자식이 하나 있어요. 걔는 절대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겨우 좀 달래놓고 있는데 좀 제2차 송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은 46명 있다가 33명 있다가 현재는 얼마 있는 거는 10사람 있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또 한 분 돌아가셨어요. 8월 2일 날 정윤재 씨를 돌아가셨어요. 근데 11사람 있다가 10사람입니다. 선생님 가까운 미래에 가시고 싶은 곳은 형무소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자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 자유를 만들어서 누리는 것이었지 계속 요양에 계속 다 왔었어요. 서울을 벗어나면 신고하라.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나한테 신고하라. 이게 보안 관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지금. 형을 살고 나왔으면은 즉 형이라는 게 뭐예요? 죄값을 산 것이 형이 아닙니까? 무기로 살다가 37년간은 거기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회안전법의 없어짐과 동시에 보안관찰법이라는 게 생겼었어요. 보안관찰법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도 나온
보안법으로 징역살다 나온 사람들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 다시 재소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항시 나를 억누르는 하나의 사슬이고 하나의 감옥이었었어. 이 유정자들, 특히나 이제 공안을 담당하고 있는 공안검사들, 그러한 생활을 20여 년 동안 해왔어. 그래서 나는 이것이 왜 존재합니까? 남북이 분단돼서 그렇습니다. 통일이 안 됐어. 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통일입니다. 통일을 가장 선이에요.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두고 있죠. 근데 이 법이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으로 잘못 사용되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도 했죠. 지금도 진영에 따라서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종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은 아니지만 아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립 상황을 간과할 수도 없고요. 영평도 해전과 같이 언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지도 사실 모르고요. 이렇듯 아직 한반도에 잠재되어 있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이념의 유령을 키우고 그 이념과 자본주의에 대한 편견이 우리에게 차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문화의 차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말투와 피부색, 지역적 차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종교, 음식, 의식주로 차별하고 폄하하여 다른 민족과 문화를 깔보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다른 민족과 문화를 우상화시키지는 않으셨나요?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선입니다. 선을 넘어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이것도 공통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선을 넘고 나니 어땠나요? 무한정하죠. 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선을 넘고 실수를 하고 반복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도 될 수 있었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여가는 계기들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과태료 5만 원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선 넘는 거요?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선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를 나누고 다르다고 확정하고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을 넘고 났을 때 마음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선이 좀 부정적인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동조하고 부정을 수긍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해방감, 성취감, 걱정이 됐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착함이 도를 넘은 적은 없죠. 넘은 적이 없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선이었지, 넘지 말았어야 됐어를 많이 잊고 살지 않았나. 내가 남에게 혹은 남들이 나에게 혹은 가족끼리 이런 생각들이 요즘 많이 들어서 문득문득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38선도 너무 맞지만 이런 뭔가 인간관계에서의 선을 넘는다 할 때 그 선이면 많이 넘었습니다. 선이 넘고 나면 그게 무슨 선이든 간에 좀 선 넘었나? 하는 생각이 항상 들지 않나. 넘었다간 탈마민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의미로 물어보신 건 아니겠지만 그냥 마음속에 생각만 했지 막상 넘어왔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지고 무슨 그런 그 세계사다가 다른 세계로 왔고 당연히 좋은 세계로 왔으니까. 네. 그때 당시 처음에는 정말 많이 좋았죠. 근데 지금은 뭐 시원도 하다 보니까 그냥 일에 지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 이래저래
지적해줬어요. 네, 선을 넘어본 적 있죠. 관계가 깨질까봐 겁도 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찝찝합니다. 후회가 많이 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 등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선을 넘고 나서는 미안하고 후회하는 감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선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과 차별을 전제로 유도하니까 불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선이라는 거는 양가적인 면이 있는 거죠. 선은 필요합니까? 아니면 불필요합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로 답을 할지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질문의 선 하면은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선하면 내 스스로에게도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선을 넘었든 안 넘었든 그것 또한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도 선이 있다고 하면 서로가 선생님은 아이한테 책임의 역할, 그리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책임 역할이 있잖아요. 부모와 부모, 자녀와의 사이, 그리고 나라에도 똑같죠. 남북 간에도 선이 있듯이 그 선을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서로 책임져야 되는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수직 문화예요.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봐요. 이름 물어본 다음에 바로 물어. 나이 몇 살이에요? 고향이 어디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수직 관계가 이게 정립이 돼야 말라도 되나 마음이 편해져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수평 문화예요. 절대로 프라이빗을 건드리면 안 돼요. 나이 좀 이름 외에는 물어보면 안 돼요. 가족 관계 좀 물어보면 안 돼요. 나는 수직 관계에 평생 살아봤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잘못됐다는 느낌 없이 하는 거는 나이 묻기. 나이 묻기. 그래서 사실은 필요 없는 정보일 수 있거든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평등하게 대한다면 사실은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어린이도 청소년도 또 노인도 그리고 한두 살 차이 날 보일 것 같은 사람도 서로 존중하면서 존댓말 쓰면서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또는 호칭 부르면서 그냥 뒤에 이름 뒤에 님 붙여서 부르면 그냥 우리 둘이 평등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를 꼭 물어보는 이유가 형, 누나, 동생, 아우를 뭐 갈러야 되고 그게 위계가 되고 그게 이제 마치 권력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를 서슴없이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에서도 권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그 일정한 정도의 그 최소한의 교육이라고 윤리적인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 교육에서는 사실 통제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통제를 안 하고는 사실은 또 어떤 리미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관계 안에서도 끊임없이. 인격 보호나 존중을 위한 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기준, 선이 있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지켜주길 바라고 또 다른 사람도 기준과 선이 있고 우리가 서로 그거를 지켜주는 게 존중이고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인격권을 침해하는 선은 무조건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 예로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 등을 저희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처럼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또 불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호칭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직책으로 불리는 것이 위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직장에서 모두 다 뭐 님으로 통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호칭을 아우개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뉘앙스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존중받을 만한 행동도 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선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상호 보완적인 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스스로를 위한 경계선은 분명해지는데
상호 존중에 대한 선을 쉽게 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만을 위한 교육보다는 윤리, 인성 이런 교육 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조직의 이 수직 구조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제 등이 우리 차별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상대적인 경쟁 의식을 부추기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은 필요하고 어떤 선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이 바뀌면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정책과 제도가 바뀌게 되고 또 인식 수준이 올라가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인식이 올라가면 법이 바뀌고 법이 바뀌면 또 인식이 올라가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선순환을 이루어야만 더 평등한 사회가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 과정에서 선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매 인터뷰 마지막에 가장 흔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소울푸드는? 감자탕, 해장 감자탕? 네, 해장국, 그 뼈다귀 해장국. 저의 소울푸드는 라면입니다.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전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막창을 좋아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신 막장찌개입니다. 제 소울푸드는 소주입니다. 술을 참 좋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밑빠진 도롱토이라고. 그냥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그냥 정말 그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소울푸드가 되는 떡볶이. 김밥. 시국이 등심입니다. 돈가스? 저희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건데 김치말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먹는 얼음이랑 김치랑 담가가지고 먹는 엄청 차가운 국수라고 해야 될지. 최근에 약밤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양념치킨이요. 맵고 달고 짠 거, 닭발 같은 거 먹고 나면 아주 속이 빵 뚫립니다. 김치. 역시 토속적인 된장찌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또 자신의 기억에 따라서 소울푸드를 말했습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개인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물어봤습니다. 그 호캉스 하고 싶어요. 정말 편안하게 호텔에서 휴식하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하고 싶고요. 잠자고 싶은 거. 좀 자고 싶고 한 일주일 정도라고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 해보고 싶은 게 좀 현재 상황이고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한 2시간만 자고 싶어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조금 다들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싶어요. 모든 아이들과 함께 정말 바다로 뛰어들고 산으로 가고 자유로움을 또 한 번 만끽하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댄스 하고 싶어요. 그 책임을 좀 이렇게 잠깐 놓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없는 돈 많이 버는 일. 밖에 나가서 뛰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누워있고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 가는 것.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이 쉬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우리는 다 똑같이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방금 들은 녹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제외하고 보면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북향민과 남향민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같이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고민하고 준비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저희의 조사와 기록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사고의 단초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선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저희들이 준비한 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